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2024년 첫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문학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난 3년간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하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함께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올해는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못 본 사이 어느새 많이 노쇠해지신 부모님들, 또 키가 훌쩍 자라 이제 청년 같아 보이는 조카들, 꼬물이들은 어느덧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웃고 장난치는 개구쟁이 어린이들이 되었고요. 모두가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드는 가운데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꽤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대가 지나고 있고 또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고 어느덧 중년이 된 내가 엄마 혹은 딸과 며느리의 이름으로 또는 고모와 큰엄마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엉뚱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어느새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야 하는 나이 말이죠. 마음이 넓고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좋은 어른의 모습으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줄 수 있기를요. 2024년 제가 읽은 첫 작품은 추리소설입니다. 한고은 작가의 규슈의 실종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끝까지 집중력과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읽게 되는 것이 추리소설의 재미인 것 같은데요. 사건의 연결고리를 따라가며 단숨에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서 5명의 연쇄 실종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규슈, 한인학교, 그리고 분홍색 편지 봉투. 도대체 그날 그들은 왜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규슈의 실종자들. 여운의 목소리로 잠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규슈의 실종자들. 한고은 지음. 출판 모모북스. 일본에서 실종된 그녀. 저희 딸이 실종되었어요. 한 중년의 여성이 경찰서에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언제 가출하신 거죠? 성인 실종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셔야 되는데. 경찰은 흔하디 흔한 가출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을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가출이 아니라 실종이라고요. 딸이 5월 13일에 일본으로 갔는데 지금 8일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의 신분증을 경찰에게 보여주었다. 경찰은 그 여성에게 앉으라고 구석에 있는 의자를 꺼내주었다. 따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한국에서 일본어 강사를 해요. 한국에 돌아온 건 5년 전이고 그 전까지는 저와 둘이서 일본에서 계속 살았고요. 경찰은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묵묵히 듣고 있었다. 일단 해외에 있는 거라서 좀 기다려보세요. 아니, 지금 당장 저희 딸을 찾아야 돼요. 경찰은 우겨대는 여성 때문에 신경이 곤두세워져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여행하고 있나 보죠. 33살이나 된 다 큰 딸이잖아요. 경찰은 별걸 다 걱정한다면서 귀찮다는 손짓으로 여성을 내보내려고 했다. 분명 3일 뒤에 돌아온다고 했다고요. 동창회인지 뭔지 갑자기 이상한 메일을 받았다면서.
이상한 메일이요? 경찰은 그제야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무튼 메일이 왔다는데 좀 횡설수설했어요. 딸이 그러면서 갑자기 일본에 가야 한다면서 동창을 만나야 한다느니 일단 꼭 협조 좀 해주세요. 그 이메일이 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글쎄 그 메일을 보려고 했는데 삭제되었더라고요. 그럼 일단 이것부터 작성해 주세요. 일단 따님께서 일본에 계셔서 여행이 연장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 좀 천천히 알아봅시다. 경찰은 여성에게 볼펜을 쥐어주고 작성하라면서 하나의 문서를 건넸다. 아니 그럼 지금 당장 찾지 못한다는 건가요? 그게 일본에서 실종된 거라 수사 요청을 보내야 되기도 하고 아무튼 찾으려면 시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될 거예요. 그 사이에 연락이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경찰은 여성을 진정시키며 먼저 문서를 적게 시켰다.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전화로 알려드릴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자의 손과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무척이나 떨리기 시작했다. 여성이 돌아가고 나서 경찰들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사라졌다고? 에휴, 이거 일본에 수사 협조 요청부터 해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네. 경찰은 메일을 받고 규슈로 떠난 여자의 상황을 작성해 그녀가 마지막으로 실종됐다고 추측되는 기모노세키 지역의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보냈다. 1. 한 나흘 뒤에 규슈의 경찰서에서 답장이 왔다. 경찰이 답변을 읽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김현주 씨께 당장 오라고 연락해. 경찰은 3일 전에 왔던 김현주를 다시 불렀다. 김현주는 나흘 전 딸 실종 신고를 했던 그 여성의 이름이다. 현주는 20분 만에 슬리퍼를 신고 한 걸음에 뛰어왔다. 저희 딸 찾은 건가요? 그녀는 희망적인 소식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경찰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이상한 메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규슈에 유사한 실종이 2개가 접수되었다고 그래서요. 네? 그게 무슨 소린지. 현주는 이해가 가지 않아 기운만 계속 빠졌다. 따님이 규슈에 있는 규슈 한인학교 출신이 맞나요? 네, 맞는데요. 경찰이 갑자기 딸의 출신 학교를 묻자 김현주는 실종이 동창회와 관련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에 있는 실종자들이 이 따님이신 박미애 씨와 같은 동창이더라고요. 한국계 일본인과 한국인이요. 이상한 편지를 받고 나갔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편지요? 내용이 어떤 건데요? 여자는 단순한 실종이 아닐까봐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실종자들이 메일이나 편지를 받고 규슈로 가야 한다는 말만 하고 사라졌더라고요. 일단 자세한 상황을 알려면 일본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경찰서를 알려드릴게요. 경찰은 그 여자에게 경찰서의 정보가 담긴 쪽지를 건넸다. 협박범이 된 그들. 세이카, 오늘 손님들 서비스 잘해드려야 돼. 너 한국인이라고 한국어로 실수하지 말고, 어? 네, 언니. 근데 오늘 오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세이카는 마담에게 오늘 오는 손님들의 정보를 캐묻고 싶었다.
그 이유는 괜찮은 직업이면 큰 거 하나 물자는 심리로 접근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냥 화이트 칼라들. 아. 세이카는 내심 사업가이길 바랐기에 아쉬움이 들었다. 세이카는 다른 종업원들과 화이트 칼라들이 있는 6번 방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세이카와 종업원들이 인사하자 방에 있는 남자들은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채로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옆에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세이카는 이번 손님들이 지루하기 시작했다. 얻어갈 것도 별로 없고 술주정만 더러울 게 뻔하기 때문이다. 남자들의 술주정은 가지각색이었다. 자신의 아내 흉을 본다든지 자기 자식들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넌 몇 살이야? 검은 정장을 입고 40대 후반은 돼 보이는 남자가 세이카의 어깨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27살이요. 세이카는 나이를 더 어리게 말했다. 예전에 솔직하게 나이를 말했다가 왜 이렇게 늙은 사람을 보냈냐고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팁이나 주고 이러지. 세이카는 속으로 그의 욕을 했지만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세이카의 속마음을 알았는지 한 손님이 세이카의 귓등에 5,000엔 팁을 꽂았다. 세이카는 적은 팁에 기분이 상했다. 오늘의 손님들은 종업원들의 몸을 터치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종업원들에게 내뱉기도 했다. 세이카는 얼른 이 자리를 뜨고 싶어서 잠시 방에서 나갔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갔다. 낮에는 화이트 칼라를 입어도 밤에 술만 먹으면 개가 돼. 하여튼. 세이카는 그들을 개로 호칭하며 그런 개들을 상대하는 것에 지쳐 건물 밖을 나와 바로 담배부터 피워댔다. 추운 겨울이라서 얇은 술집복은 너무나도 추웠다. 팁도 그지같이 좋네. 그러면서 진상은 또 엄청 부려요. 하여튼. 이런 생활도 언제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머리가 까마득해졌다. 33살이면 더 이상 세이카를 받아줄 술집도 이곳밖에 없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나름 업계에서 매출이 높은 곳이라서 버티고나 있지 이곳을 나가려면 세이카에게 있어서 남자밖에 없다. 자신을 먹여 살릴 남자만 건지면 됐었다. 담배를 생각 없이 태우다 보니 그녀는 반갑을 훌쩍 넘게 피고 말았다. 올라가 봐야지. 세이카는 담뱃불을 신발로 뭉개고 다시 룸이 있는 술집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스트레스와 피곤함에 지쳐 집에 가고 싶어졌다. 저 이만 가볼게요. 뭐야? 벌써 끝났어? 그냥 가게? 네, 진상들이 많아서요. 세이카는 마담에게 인사를 하고 술집에서 나섰다. 술집에서 나가는 순간 그녀는 세이카가 아닌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지현이 된다. 겨울의 추위는 몹시 매서웠지만 코트를 입으니 따뜻했다. 집에 도착 전 그녀는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다. 술집 일이 끝나면 항상 하는 일이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왔던 옷으로 갈아입었다. 동생 지아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공중 화장실 앞에는 노숙자가 누워 있었다. 아이씨, 뭐야. 지연은 그게 미래의 자신의 모습일 것 같아 보기 싫었다. 그리고 행여나 자신에게 말이라도 걸을까봐 무서워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그렇게 걷다가 어느새 지연은 자신의 집인 반지하에 다다랐다. 그리고 시간은 새벽 4시였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웬일인지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지아야, 안 자고 있었어? 지아는 지연이의 8살 어린 동생이었다.
무슨 일인지 지아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지연의 대답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아는 빤히 지연만 쳐다봤다. 너 내일 출근하는 거 아니야? 지연은 갑자기 불길해져 아무 말 하지 않는 지아에게 다시 물었다. 언니야말로 공장이 야간 시간대밖에 없어? 지연은 동생에게 밤에 나가는 이유를 야간 공장 일 때문이라고 핑계댔다. 그치. 근데 그게 왜? 지아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이게 뭐야? 지아는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지연은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언니, 내가 의심 안 했던 건 아니야. 이상해서. 새벽에 항상 나가서. 지아의 눈빛은 지연에게 실망한 눈빛이었다. 이거 그냥 계약서야. 그냥 새벽에 더 좋은 회사로 옮기려고. 지연은 지아가 내민 종이를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해명하기 시작했다. 근데 어떻게 팁인지 뭔지랑 이상한 이런 조건은 왜 쓰여 있는 건데? 지연은 지아의 추궁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래, 돈 좀 벌고 싶어서 그랬다. 일한 지는 5년 넘었어. 나 여기서 일한 지 꽤 됐어. 제정신이야? 이딴 일을 한다고? 언니 걸레야. 알아? 지아의 걸레라는 단어에 지연은 얼굴이 벌개졌다. 뭐? 걸레? 너 대학 학비 어떻게 마련한 줄 알고? 이런 일 하면서 몸 굴려가면서 너 고등학교 학비, 대학 학비 다 마련한 거야. 지연은 울분과 서름이 섞여 소리를 질러댔다. 지아는 지연의 말에 할 말이 없었다. 본인의 삶을 언니가 이런 일을 하면서까지 만들어준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너 지금 직장 만들어준 게 나라고. 알아? 공부시켜준 게 나란 말이야. 엄마 아빠 없이 너 키우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지연은 그만 울다가 지쳐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아도 괜히 마음이 이상해져 산책이라도 하려고 밖에 나갔다. 지아가 나간 동안 지연은 계속 울다가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이 일을 관둬야 하는 건가? 그녀는 동생이 자기를 창피해 할까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동생 지아는 항상 지연이 어떤 짓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동생 지아가 들어왔다. 그리고 어색한 공기가 감돌자 지아는 방에 홀로 들어갔다. 지아가 방에 들어간 이후부터 지연과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안 한 지 이틀의 시간이 지나 월요일이 되었다. 지연은 동생과 싸운 지 이틀이 지났지만 어색한 기운은 남아 있었다. 지아는 지연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참는 눈치였다. 밤 12시가 되자 지연은 다시 어김없이 세이카의 인생으로 살려고 준비했다. 이제는 숨길 게 없어서 술집복 그대로 입고 현관문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언니, 오늘도 가려고? 동생이 이틀 만에 건넨 말이었다. 지아의 눈빛은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돈 벌어야지. 지연은 씁쓸하게 대꾸했다. 지연은 동생과의 사건 이후로 심적으로 혼란이 왔다. 일을 관둬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에 대한 고뇌가 생겼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오늘따라 남의 술주정이 더 듣기 싫어졌다. 이 아가씨 뭐야? 왜 아무 말이 없어? 술 취한 한 손님이 세이카에게 짜증을 냈다. 세이카는 짜증이 나 한숨을 푹 쉬었다. 뭐야 얘는? 이 사장 어딨어?
당장 이 여자 내쫓아! 손님은 세이카의 등을 손으로 퍽 밀었다. 그렇게 세이카는 첫 번째 손님에게 쫓겨났다. 너 갑자기 왜 그래? 저 손님이 얼마나 중요한 손님인지 모르고 그래? VIP란 말이야. 마담은 세이카에게 평소에는 쓴소리를 잘 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할 수밖에 없었다. 세이카는 할 말이 없었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너 다음 손님 방 배정해 줄 테니까 이번에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알겠지? 마담은 다시 세이카에게 다른 손님의 업무를 넘겼다. 네. 세이카는 가만히 마담의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음 손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세이카? 손님이 왔는지 마담이 세이카를 불렀다. 2번 방 들어가. 손님 한 명이야. 세이카는 2명의 종업원들과 같이 2번 방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세이카입니다. 인사를 한 세이카는 고개를 들었다. 그 손님은 세이카를 계속 유심히 쳐다보았다. 세이카도 손님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는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자신의 또래 같아 보였고 옷은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스타일이 나쁘지 않았다. 김지현? 그때 그 손님 입에서 세이카 본명이 나왔다. 맞지, 김지현? 나 최영준. 세이카 아닌 김지현은 그제야 그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16년 전 같은 학창시절을 보냈던 규슈 한일학교 동창이었다. 지연은 반가움보단 떨떠름함이 먼저였다. 이미 각자 다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자퇴를 해서 지연이 같이 놀던 무리들은 다 갈라졌기 때문이다. 서로의 길을 찾아서 갈라졌다. 왜냐하면 각자의 신분들이 다 달랐기 때문이다. 밝은 최영준과는 달리 지연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예명이 세이카야? 지연은 갑자기 만난 동창 때문에 놀라서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어울려, 세이카. 저 세이카랑 둘만 있고 싶은데 다들 나가주시겠어요? 형준은 옆에 있는 여자들을 내보내고 세이카가 아닌 지연과 둘만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넌 요새 뭐 하면서 사는데? 중고차 딜러도 하면서 가끔 호스트바에서 선수로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술집 구경하러 올 때도 있고. 너도 나랑 비슷하구나, 인생이. 우리 같은 부모 복 없는 애들이 그렇지 뭐. 차라리 너처럼 부모가 없는 게 낫지. 난 있다가 사라져버렸어. 이거 원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뗄 수 없는 혹이야. 형주는 지연의 말에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사실이기에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선수로 일할 때랑 이렇게 직접 술집을 보러 올 때랑 기분이 무척 다르다. 내가 손님들에게 이렇게 동물원의 짐승 같아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현주는 지연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고 싶었다. 괜히 자존심 상한 거 티내지 마. 우리 엄마도 나랑 같은 일 했어. 아빠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놀러 왔다가 일본인 술집 여자인 우리 엄마를 만난 거고. 종업원이었어. 지연은 아무렇지 않아 했다. 동생은 잘 지내? 영준의 무릎에 지연은 말을 머뭇거렸다. 동생은 나랑 달라. 공부도 해서 대학도 가고 지금 시청에서 일하고 있어. 얼마 전에 내가 이런 일 하는 거 알고 나랑 싸웠거든. 근데 이런 일로 자기 대학 보낸 건 모르더라고. 네가 뭐 어때서? 부모 잘못 만난 운명적인 죄 때문이지.
후미토랑 지안이는 알아? 지연은 주제를 바꾸고자 형준에게 물었다. 부모복 없는 불쌍한 같은 처지인 우리도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 뭐 걔네한테 연락이라도 하겠냐? 걔네는 부모복이라도 있지. 한 명은 신분 세탁해서 정의로운 기자 됐지. 한 명은 사업이나 하고 앉아있지. 지연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맞아. 미애 기억나? SNS로 연락해봤는데 나 차단했더라? 나 같은 술집 여자랑 상대하기 싫다는 건가? 지연은 미애의 일이 생각나 화가 나기 시작했다. 후미토 걔도 아주 철판을 깔았더라. 이참에 협박이라도 할까 생각 중이야. 우리랑 똑같이 지저분하게 살아놓고서는 저들은 부모 잘 만나 순탄하고 우리는 남의 시중이나 들고 있고. 형준도 갑자기 후미토의 생각에 흥분을 하기 시작했다. 너 그러다가 협박죄까지 추가돼서 이미 흙 같은 인생 진흙밭 만들 생각이야? 그냥 살아, 너답게. 지연은 헛웃음을 치며 술을 들이마셨다. 지금은 안 해. 좀 더 인지도 쌓이면 그때 터트리게. 그때가 언젠데? 지연도 기대가 되었는지 물었다. 몰라. 조금만 더 유명해지면. 어차피 걔는 그 사건 얘기 꺼내면 나한테 돈 줄 수밖에 없어. 그 사건이라니? 니심의 유리. 뭐? 지연은 너무 놀라 유리컵을 놓쳐 깨져버렸다. 아유, 깜짝아. 뭘 그렇게 놀라. 우리 다 같이 그래 놓고서는. 지연은 형준의 팔을 꽉 잡으며 노려보았다. 너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했지? 너 진짜 입 함부로 나불대면 안 된다. 알았지? 야, 내가 미쳤냐? 그냥 후미토한테 협박용으로 쓰게. 워낙 정의로운 척하길래 꼴 사나워서. 지연은 마음이 놓였는지 꽉 잡았던 형준의 팔을 놓았다. 형준은 지연에게 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나 여기 자주 와도 되지? 너 보러. 지연은 형준의 말에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실종자에게서 온 편지. 불안함을 안고 온 현주는 바로 규슈 경찰서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3명의 사람이 있었다. 2명은 부부로 보였고 1명은 막 경찰서에 도착한 듯한 젊은 여성이었다. 김지아 씨, 여기로 앉으세요. 경찰은 그 젊은 여성을 의자에 앉혀서 조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그 언니분께서 언제 실종되었다고요? 한 5일 전쯤이에요. 부모님은 계세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계시는데 연락이 안 된 지는 20년 넘은 것 같네요. 경찰은 키보드를 치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한국 이름은 김지연. 세이카라는 예명으로 언니가 나카스 유흥가에서 일하시던 거 아세요? 네. 부끄러움은 지아의 표정에서 피해갈 수가 없었다. 언니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다는 건 2달 전쯤 처음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싸웠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일을 관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요. 전 그 남자가 의심이 가요. 그 남자가 한국인 최영준이 맞으세요? 김지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언니가 그 남자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어요. 일하다가 만났는데 같은 학교 출신이었다고요. 같은 한국인이면서 쭉 일본에서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 남자와 동거를 하겠다고 나갔어요.
경찰은 가해자 김지연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지아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네? 저희 언니가 가해자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저희 언니는 실종되었다고요. 그 남자부터 조사해보세요. 김지연 씨가 마지막까지 연락한 사람이 최영준이에요. 5월 13일 최영준이 김지연에게 문자로 큰 돈을 챙겼고 다시 한국으로 같이 돌아가서 살자고 했고요. 최영준의 핸드폰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뭐죠? 경찰이 말을 이어나가는 도중에 지아는 말을 뚝 끊었다. 경찰은 무시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 문자를 보면 최영준이 김지연 씨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최영준과 김지연 씨가 후미토 씨의 실종에 가담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최영준이 후미토 씨의 기자 메일로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 직접 만나서 돈을 달라고 했고요. 그 돈으로 김지연과 최영준은 떠난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면 비행기 기록이라도 찾아보세요. 무작정 추측으로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시죠. 지아는 경찰의 막무가내적인 추측에 그만 화를 내버렸다. 경찰도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남의 돈 떼먹으려는 사람들이 뭐 비행기라도 탔을까요? 배 타고 어디 불법으로 밀항이라도 했겠죠. 애초에 그런 일을 하실 사람들이면 자신들이 실종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실종을 시킬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아는 조사 책상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그럼 저희 딸은요? 뒤에서 경찰 조사를 묵묵히 기다리던 현주는 경찰에게 물었다. 아니 뭐 그냥 동창회 핑계대고 여행 갔다가 실종됐을 수도 있고 한국인이니까 한국 경찰에 가서 물어보세요. 제발 저희 딸 좀 찾아주세요. 현주는 일본에 와서도 일이 해결되지 않아 그만 자리에 쓰러져 울부짖었다. 우리 후미토는 18일 날 실종되었어요. 최영준을 만난다고 한 것은 그 전이었고요. 옆에 있던 부부의 말이 경찰서를 침묵시켰다. 부부 중 한 명의 남자는 경찰에게 명함을 꺼냈다. 명함에는 마스코 코우스케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자 경찰은 그 부부를 의자에 모셨다. 경찰은 아까와는 다르게 태도가 사뭇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그 후미토 씨와는 어떤 사이신 건가요? 실종 신고는 여자친구인 유키 씨께서 했습니다. 후미토는 저희 부부의 아들입니다. 제가 아버지고요. 남자의 표정은 평온했으나 목소리에는 떨림이 느껴졌다. 아드님과 같이 사시는 건가요? 아니요. 원래 저희와 같이 살다가 2년 전부터 회사 근처에서 살게 됐죠. 경찰은 질문을 계속 이어나갔다. 아드님이 18일에 나갔는데 왜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죠? 같이 안 살고 따로 살다 보니 그냥 하루 이틀 연락 안 된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키가 저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떤 연락이었죠? 경찰은 그 부부에게 물었다. 유키가 말하기로는 사라지기 전날 밤에 이상한 말을 했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도 용서해 달라고요. 그리고 미친 사람에게서 편지가 날아와 자신을 괴롭힌다고. 유키 씨에게 언제 연락 왔나요? 경찰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유키가 21일 저녁에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도쿄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요. 후미토에게 들었던 말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실종 이튿날 후미토 집에 가봤는데 문이 안 열린대서요. 그리고 후미토가 유키에게 자신이 규슈로 가겠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경찰서에 오늘 오게 된 것이고요. 그 아드님께서 혹시 정신과를 다니신 적이 있었나요?
혹시나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출을 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은 혹시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출이 아닌가 의심했다. 아니요, 절대요. 그리고 우리 후미토는 가출할 애가 절대 아니에요. 유키와 약혼식을 올리기로 했었거든요. 그 편지부터 조사해 주세요. 그의 어머니인 정지희는 아들의 행방불명이 무척이나 긴박했는지 급기야 눈물을 쏟아냈다. 메일이 아니라 편지라는 거죠? 네, 분명 편지라고 했어요. 그럼 이 최영준이 보낸 메일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 건가? 경찰은 여러 일이 겹쳐 있자 중얼거리며 혼잣말을 했다. 반장님, 그때 경장이 머리를 싸매고 있던 반장 경찰을 불렀다. 왜? 도쿄 경찰서에서 협조할 겸 소포가 왔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며칠 전에도 경찰서에서 한 한국인 남성이 자신에게 규슈에서 이상한 편지가 왔다면서 혼이 나간 채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지금 실종 상태고요. 경장은 반장 경찰에게 소포를 건넸다. 그리고 경장은 그 소포를 뜯고 하나의 편지를 꺼냈다.